친정아빠 장례식 날 남편은 조의금 봉투 대신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몰랐죠. 강남 한복판 빌딩 5채가 이미 제 이름으로 넘어와 있었다는 걸. 그날 아침 전 상복을 입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차가운 눈빛 때문이었죠.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제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듯 지나쳤어요. 아빠는 평생 부동산으로 성공한 분이었어요. 자수성가형 사업가였죠. 하지만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게 뒷정리를 혼자 하시던 모습, 제가 시험을 망쳤을 때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결혼할 때 남편은 달랐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고 제 손을 잡으며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죠. 시댁도 처음엔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고 하셨고 명절 때마다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하셨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사업한다며 돈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1000만 원. 시어머니는 내 아버지가 있어 우리가 버틴 거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은근한 압박이었죠. 그때부터 느꼈어야 했어요. 그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통장이었다는 걸.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전 빈소 앞에 앉아 아빠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다가와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참에 정리하자. 무슨 소리인지 몰라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합의서였어요. 조문도 끝나지 않은 시간에 아빠의 영정 앞에서 남편은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너 이제 백도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처럼 자연스러웠죠. 시어머니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너랑 결혼한 건 아버님 인품이랑 신용 믿고였지. 상속 하나 없이 빈손이면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말아라.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죠. 전 그저 도구였고 다리였고 그들이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빠가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준비해 두신 것을. 강남 한복판 요지의 빌딩 5채가 이미 제 이름으로 넘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사연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심으로 나를 지켜준 단 한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국화향기로 가득했어요. 그 냄새가 너무 진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아니, 사실 꽃 냄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풍기는 차가운 공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25살에 서울로 올라와 손수레로 채소 장사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면 일어나셨죠. 그렇게 10년을 버티고 작은 가게를 차리셨고 또 10년을 버텨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릴 적 기억이 나요. 아빠가 가게 뒷정리를 하실 때 저도 따라가서 상자를 정리했어요.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그 공간에서 아빠는 늘 웃으셨죠. 우리 딸 힘들지? 아빠가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편하게 해줄게. 하지만 아빠는 성공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소박하게 사셨고 허세를 부리지 않으셨죠. 제가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을 때도 그랬어요. 괜찮아. 사람이 먼저야.
학교는 나중 문제고 그렇게 저를 안아주시던 아빠의 품이 아직도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런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속속 들어왔어요. 아빠의 오랜 지인들, 사업 파트너들, 동네 분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슬퍼하셨죠. 하지만 제 옆에 앉은 남편은 달랐어요. 그는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끝나냐? 남편 준호는 제가 26에 만난 사람이에요. 키가 크고 말을 잘했죠. 사업가라고 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서 미래가 밝다고 했죠. 처음 소개팅 자리에서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그 말에 전 마음을 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준호는 다정했어요. 예식장을 고르고 신혼집을 구하고 혼수를 준비하면서 행복했죠. 시어머니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일품이야라고 하셨고 친정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대하셨죠. 그런데 결혼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전 아무 의심 없이 줬어요. 부부잖아요.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또 다시 요구가 왔어요. 이번엔 1,000만 원이 필요해. 큰 거래처가 생겼거든. 그때부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고 또 빌려가는 것.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준호는 화를 냈습니다. 부부가 돈 계산하고 그래. 내가 번 돈도 결국 우리 돈 아니야?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버티는 거지. 남의 집 자식도 아니고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그저 돈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빈소 앞에서 시어머니가 친척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속이 얼마나 될까? 부동산을 많이 했다던데. 그래도 딸밖에 없으니 다 저 애한테 가겠지. 그럼 우리 준호도 반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부부 재산이잖아. 그 대화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신 지 채 이틀도 안 됐는데 그들은 벌써 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문이 끝나갈 무렵 준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밖에 나가자. 할 얘기가 있어. 전 그를 따라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어요. 주차장 구석,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봐. 이혼합의서였어요. 정식 법률 문서였죠. 날짜도 이미 적혀 있었고 준호의 서명도 되어 있었어요. 제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무슨 장난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죠.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이참에 정리하자. 이참에? 아빠 장례식 날에? 그래서 좋잖아. 어차피 사람들 다 모였고 정리할 것도 많고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맞나 싶었죠. 너 이제 백도 없잖아.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타이밍이 딱 맞았죠. 우리 준호 말이 맞아. 너랑 결혼한 건 내 아버님 인품이랑 신용 믿고였지. 솔직히 너 혼자 뭐가 있어? 요리도 그저 그렇고 애도 못 낳고. 시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상속 하나 없이 빈손이면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말아라. 그게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해. 전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내가 사랑하던 결혼이 다 계산이었나? 그들에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 생각할 시간 줄게. 장례 끝나고 일주일 안에 도장 찍어.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시어머니도 따라 들어갔죠. 전 혼자 주차장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친정집으로요. 준호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간 뒤였어요. 문자 하나가 와 있었죠. 당분간 엄마 집에 있을게. 서류 정리되면 연락해. 친정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빠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거실 소파, 식탁 의자, 서재의 책들. 모든 게 아빠를 떠올리게 했어요. 사흘 뒤 상속 관련 미팅이 있었어요. 아빠의 회계사와 변호사가 나왔죠. 준호와 시어머니도 왔어요. 그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제 옆에 앉았습니다. 회계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을 정리해 봤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죠. 일단 부동산부터 말씀드리면 등기상 아버님 명의로 된 건물이나 토지가 없습니다. 예. 준호가 먼저 반응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강남에 건물도 있고 지방에 땅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모두 명의가 변경되어 있더군요. 언제 누구 명의로 넘어갔는지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은행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는 상당한 금액이 있었는데 올해 초에 대부분 인출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남은 게 뭔데요? 이 집과 차량, 그리고 소액의 예금 정도입니다. 합쳐봐야 3억 정도 될까요? 준호가 책상을 탁 쳤어요. 말이 돼요? 장인어른이 수십억대 자산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회계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저희도 의아합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봐라, 내 아버지도 허세였네. 있는 척하면서 실속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본 거잖아. 내 아버지 믿고 투자한 돈이 얼만데. 준호도 거들었죠. 이혼 서류에 빨리 도장 찍어. 이제 정말 내가 우리한테 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들은 그렇게 떠났어요. 저를 빈집에 혼자 남겨두고요. 전 그날 밤 아빠 서재로 갔어요. 책장 사이로 아빠의 채취가 남아 있었죠. 책상 위에는 아빠가 쓰시던 만년필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영수증, 메모지, 오래된 사진들. 그러다 맨 아래 서랍에서 뭔가 걸렸어요. 잠겨 있었죠. 열쇠를 찾았어요. 아빠가 항상 차고 다니던 열쇠고리에 작은 열쇠가 하나 있었죠.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봉투가 있었어요. 그리고 USB 하나, 낡은 수첩, 그리고 이상한 모양의 열쇠가 하나 더.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였죠. 아빠의 손글씨였어요. 사랑하는 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오래전부터 느낀 게 있어. 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들에게 넌 그저 돈이었어. 아빠는 바보가 아니야. 내 남편이 찾아와서 함께 투자하자고 했을 때부터 알았지. 그 사람 눈에서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보였거든. 그래서 아빠가 준비했어. 사람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것을 물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 내가 끝까지 내 자신을 지킨다면 이 열쇠는 너를 지킬 거야. 수첩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라. 그 사람이 모든 걸 설명해 줄 거다. 사랑한다, 내 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빠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이름 하나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김철민 변호사. 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열쇠를 손에 쥐고 아빠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빠가 무엇을 준비하신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빠는 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저도 이제는 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전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오래된 빌딩 10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죠. 복도를 걷는데 구두 소리만 달그락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쯤 보이는 남자분이 일어나셨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만난 적 있나요? 10살 때 한 번 보셨을 겁니다. 아버님 사무실에 놀러 오셨을 때요.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렸었죠. 희미하게 기억이 났어요. 아빠 옆에 항상 계시던 안경 쓴 아저씨.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빨리 얘기 들었으면 해서요. 김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께서 이 봉투를 받으면 제게 연락이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열쇠도 가져오셨나요? 전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이상한 모양의 은색 열쇠였죠. 김 변호사는 그걸 보더니 잠시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이제 말씀드려야겠네요. 아버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을요. 아빠가 뭘 준비하신 거예요? 아버님은 3년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사위분과 대개시댁이 접근하는 방식을 보시고 불안해하셨죠. 김 변호사는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였죠. 아버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주요 자산들이 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오피스 빌딩 한 채, 역삼동 근처 상가 건물 2채, 그리고 신사동 주상복합 2채, 총 5채입니다. 그 건물들이 사라졌다고 하던데요. 회계사가 명의를 찾을 수 없다고. 맞습니다. 명의가 없죠. 아버님 명의로는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 건물들은 이미 2년 전에 특수 목적 법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의 실소유주는 누구예요? 당신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제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전 아무것도 받은 적이 신탁 형태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당신 명의로 법인을 만드시고 신탁 계약을 체결하셨죠. 당신은 실질적 소유주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관리권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조건이요? 김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첫 번째 조건,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두 번째 조건, 당신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이 사무실을 찾아올 것. 세 번째 조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배우자나 제3자의 강압, 사기, 협박 없이 순수하게 본인의 선택으로 계약을 확인할 것. 그럼 만약 제가 남편한테 끌려왔다면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자동으로 공익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죠. 아빠는 정말 모든 걸 계산하신 거예요. 제가 강요당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럼 이 건물들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요? 시세로 따지면 대략 1,000억 원 정도입니다. 1,000억?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제가 빚쟁이도 아니고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1,000억이 제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왜? 아빠가 이런 걸 숨기신 거예요?
김 변호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딸이 이걸 알면 안 된다. 알게 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변할 거고 딸 자신도 변할지 모른다. 딸이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요. 눈물이 났어요. 아빠는 저를 지키려고 이런 복잡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사위분께서 아버님께 접근했던 내용,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던 대화 녹음, 시댁분들이 나눈 대화 일부. 그런 게 왜 필요한 거예요? 아버님께서 예상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재산이 드러나면 사위분과 시댁에서 법적 공격을 할 거라고요. 혼인 중 재산이니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할 거라고요. 정확히 맞는 말이었어요. 준호와 시어머니가 할 법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 증거들이 있으면 법원에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김 변호사가 특정 파일을 열었어요. 장례식 날 이혼 서류를 던진 것, 그것도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전 녹음기 같은 거. 아버님께서 당신에게 선물하신 목걸이 기억하시죠? 작년 생일 선물. 생각해보니 그 목걸이를 장례식 날도 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소형 녹음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당신을 지키기 위해 만드신 거죠. 전 할 말을 잃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셨는지, 얼마나 저를 걱정하셨는지 실감이 났죠. 사무실을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준호였어요. 어디야? 집에 왜 안 와? 나갈 일 있어서요. 이혼 서류는 생각해 봤어? 빨리 결정해. 우리도 바쁘거든. 알았어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준호가 어떻게 나올까?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죠. 어디 갔다 와? 그냥 볼 일 있어서요. 볼 일? 무슨 볼 일? 혹시 재산 관련 뭐 알아낸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회계사가 말한 대로예요. 그래. 그럼 이혼 서류에 빨리 도장 찍어. 우리 준호 인생 낭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은 못 찍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넌 이제 빈털털이잖아. 우리가 너 거두어 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거두어 줬다고요? 그럼 뭐야? 내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애도 못 낳고 돈도 없고 있는 거라곤 내 아버지 뒷배였는데 그것도 이제 없잖아. 말이 칼처럼 날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예전처럼 주저앉지 않았죠. 시어머니, 지금 하시는 말씀 조심하세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말대꾸해? 말대꾸가 아니라 경고예요.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경고, 내가? 웃기네. 너 혼자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볼게요. 혼자서도요. 전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시어머니가 밖에서 고함을 질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날 저녁 준호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한테 들었어. 너 완전히 미쳤구나. 이혼 안 하려고? 좋아. 그럼 법적으로 가자. 내가 가진 거 있으면 반은 내 거니까. 그 문자를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났어요. 준호는 아직 몰라요. 제가 가진 게 뭔지, 아빠가 뭘 준비하셨는지. 하지만 전 조심스러웠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 더 큰 공격이 올 거라고.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다음 날 친정 친척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모, 작은아버지, 사촌들까지.
상속받은 거 있으면 우리도 좀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너만 챙긴 건 아니잖아. 우리도 가족이야. 최소한 장례비라도 보태야지. 내가 전부 독식하면 안 되지. 모두가 돈 이야기만 했어요. 아빠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전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속받은 거 없어요라고만 답했죠. 하지만 소문은 퍼져나갔어요. 동네에서 아빠의 지인들 사이에서 저 집 딸이 재산 독식했대 같은 말들이 돌기 시작했죠. 준호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내가 숨기고 있는 거 다 알아. 아버님이 생전에 나한테 투자하라고 준 돈만 해도 2억인데 그건 부부 공동 재산이야. 법적으로 내가 권리 있어. 그 돈은 당신 사업에 쓴 거잖아요. 사업이 뭐야?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한 거지. 그게 다 공동 노력 아니야? 말이 안 통했어요. 준호에게는 모든 게 계산이었죠. 좋아, 안 들어? 그럼 소송 들어간다. 혼인 재산 분할 청구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김 변호사가 이미 준비해 둔 게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정말로 소송 서류가 날아왔어요. 준호 측 변호사 이름으로요. 혼인 재산 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그리고 재산 명세 공개 요구까지. 피고는 고 김영수 씨의 재산 상속 내역을 법원에 모두 공개할 것을 명한다. 전 김철민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준비하신 거 있으시죠? 물론입니다. 이미 반소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반소요? 사기혼, 재산 탈취 미수, 명예훼손. 증거는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실 겁니까? 합의하고 조용히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합의를 택했을 거예요. 조용히 물러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끝까지 갈게요. 아빠가 저를 믿으셨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전쟁입니다. 그날 밤 전 아빠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빠 무서워요. 하지만 도망가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제가 저를 지킬게요. 아빠 사진 속 미소가 따뜻했어요. 마치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준호 측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언론 플레이였죠. 익명의 기사가 올라왔어요. 재벌 아버지 둔 딸, 가족들과 재산 분쟁 같은 제목으로요. 댓글은 더 악랄했어요. 부모 재산 독식하는 거 진짜 이기적이다. 남편한테도 안 주려고 하네. 얼마나 욕심이 많은 거야. 장례식도 제대로 안 치렀다더라.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의 악플이 쏟아졌죠. 준호는 SNS에도 글을 올렸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변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배웠네요. 시어머니는 친척들 모임에서 저를 욕했대요. 우리 며느리가 완전히 돌았어요. 시댁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만 생각해요. 모든 게 뒤집혀서 전달됐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된 거죠. 친정 친척들도 등을 돌렸어요.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오빠가 너 하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보답이야?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죠.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 그냥 포기하고 다 나눠주는 게 나을까? 하지만 아빠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끝까지 내 자신을 지킨다면 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이번만큼은 제가 저를 버리지 않기로요. 한 달이 지났어요.
김철민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했죠.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강남 빌딩 5채 모두 당신 소유로요.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등기부등본들이 쌓여 있었죠. 하나하나 펼쳐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테헤란로 오피스 빌딩. 소유주 김지은 저. 역삼동 상가 건물 1호. 소유주 김지은. 역삼동 상가 건물 2호. 소유주 김지은. 신사동 주상복합 A동. 소유주 김지은. 신사동 주상복합 B동. 소유주 김지은. 모든 서류에 제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믿기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합니다. 하루아침에 1,000억대 자산의 주인이 됐으니까요. 은행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월 임대 수입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세금 제하고 실수령액이 6억 정도 되시겠네요. 한 달에 6억이요? 네, 매달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전 빈털털이라고 생각했었죠. 준호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아니, 원래부터 그랬던 거죠. 다만 몰랐을 뿐.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준호의 변호사였어요. 김지은 씨,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겁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고인의 재산 일부를 찾아냈습니다. 그러세요. 법원 명령으로 모든 재산 내역을 공개하셔야 합니다. 거부하시면 법정 모욕죄로 갈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다음 재판에 모두 공개할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김 변호사가 옆에서 물었죠. 괜찮으세요?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론 두려웠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준호와 시댁이 어떻게 나올까? 그날 저녁 집 앞에서 준호를 마주쳤어요.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들었어. 재산 찾았다며? 누가 그래요? 변호사가 냄새 맡았어.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이번 재판에 다 나온다며? 준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간절했죠.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혼은 내가 화나서 한 말이었어. 우린 부부잖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심이야. 내가 잘못했어. 장례식 날 그런 식으로 말한 것도, 이혼 서류 던진 것도 다 내가 미쳤었어. 준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전 피했죠.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우린 아직 부부야. 법적으로 이혼도 안 했고, 내가 받을 재산, 나도 권리가 있어. 결국 본심이 나왔네요. 그게 목적이었구나.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라. 아니야. 진짜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돈은 부수적인 거고. 거짓말 그만하세요. 당신 눈에 보여요. 돈밖에. 전 준호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준호가 소리쳤죠.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내가 절반은 받아낼 거야. 다음 날부터 정말 전쟁이 시작됐어요. 준호 측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나왔죠. 첫 번째 재판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피고 김지은 씨는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은닉 행위입니다. 재산을 숨긴 적 없습니다. 다만원고 측에서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죠. 김철민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렇다면 재산 내역을 공개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공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강남 빌딩 5채의 등기부등본, 취득 경위, 시세 평가서까지. 법정이 술렁였어요. 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시어머니는 방청석에서 눈이 휘둥그레졌고요.
천, 천억이요?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이 재산들은 모두 피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취득 시기도 혼인 전 또는 증여 형태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판사님, 준호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혼인 중 배우자 몰래 이런 거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원고는 장인어른의 사업을 도우며 간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준호 측에서 서류를 냈어요. 준호가 아빠 회사에 자문을 했다는 계약서, 함께 찍은 사진들, 문자 내역 등등. 보시다시피 원고는 장인어른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죠.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저희도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USB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 안에 든 파일들이 하나씩 공개됐죠. 첫 번째 파일, 3년 전 녹음. 장인어른, 제가 좋은 투자처를 알아봤습니다. 함께 하시면 큰 수익 나올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5억 정도만 투자하시면. 두 번째 파일, 2년 전 녹음. 이번엔 부동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10억만 투자해 주시면. 지난번 투자는 어떻게 됐나? 아, 그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요. 조금 손해봤습니다. 세 번째 파일, 1년 전 녹음. 우리 며느리는 그냥 돈줄이야. 아버지 재산 물려받으면 우리가 다 쓰면 되지. 언니는 순진해서 다행이야. 오빠가 잘 구슬리고 있잖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준호의 얼굴이 새빨개졌죠. 이건 불법 녹음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고인께서 본인의 대화를 녹음하신 것이고 유언의 일부로 남기신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파일. 장례식 날 녹음. 이참에 정리하자. 너 이제 백도 없잖아. 상속 하나 없이 빈손이면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말아라. 어떻게 아빠 장례식 날에 이런 말을. 당장 도장 찍어. 너 혼자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죠. 판사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원고 측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건 제가 감정적이었던 것이고,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배우자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는 것이 정당화됩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재판은 우리 측에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법정을 나오는데 준호가 다가왔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님이 우릴 도청했다는 거잖아. 도청이 아니라 보호였어요. 나를요. 보호? 웃기네. 내가 지금 우릴 다 죽이려고 하잖아. 시어머니도 달려왔어요.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우리가 너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요? 돈줄이라고 부르면서요? 그건 농담이었어. 녹음 파일이 증거예요. 법원에서 다 들었잖아요. 전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때 준호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았죠. 가만 안 둬. 너 완전히 끝장낼 거야. 내가 가진 거 하나도 못 누리게 만들어줄게. 손 놔요. 안 나. 넌 원래 내 거였어. 그 돈도 내 거라고. 경비원이 달려왔어요. 준호를 떼어냈죠. 하지만 준호는 계속 소리쳤어요.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자가 쏟아졌어요. 친척들이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 오빠가 천국에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모두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했어요. 준호와 시댁이 뭘 했는지는 관심 없었죠. 그저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말만 했어요. 고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너 정신 차려.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뭔지 알아? 고모,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 안 했어? 남편을 법정에 세우고 시댁을 욕보이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그래, 섭섭한 건 있었겠지. 근데 그렇다고 1,000억을 혼자 다 차지하면 돼? 가족들한테 나눠줘야지. 고모도 돈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뭐, 내가 지금 아빠 돌아가시고 고모 한 번도 안 찾아오셨잖아요. 장례식 때도 조문 한 번 안 오셨고요. 바빴으니까 그렇지. 마음은 있었어. 마음은 돈 생각뿐이었죠. 전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다른 친척들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욕설, 협박, 비난. 모든 게 쏟아졌죠. SNS는 더 심했어요. 준호가 올린 글. 사랑했던 사람이 괴물이 됐습니다. 돈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하는지 목격했네요. 장인어른께서 살아계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전 그저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인데 그걸로 범죄자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댓글들. 부인이 너무 심한 것 같네요. 남편 권리도 있는 건데 1,000억을 혼자 다 먹으려는 거 보소. 탐욕의 끝이네. 장례식 날 이혼 서류 던진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재산 나눠야죠. 사람들은 진실의 반만 보고 판단했어요. 준호가 교묘하게 자기 입장만 올렸거든요.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완전히 돌았어요. 돈만 보면 눈이 뒤집혀서 시댁 식구들 다 죽이려고 해요. 장인어른 재산을 혼자 독식하더니 이제는 우리를 법정에 세우고 망신시키네요. 동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집 며느리래. 1,000억을 혼자 먹으려고 난리라며? 어휴, 저렇게 욕심이 많으니. 전 점점 고립됐어요.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졌죠. 어떤 친구는 아예 연락을 끊었어요. 미안, 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너무 복잡해 보여. 유일하게 제 편은 김철민 변호사뿐이었어요. 힘드시죠? 네. 포기하고 싶으세요? 순간 멈칫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버거웠죠. 포기하면 편해질까요? 편해지겠죠.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할 겁니다. 역시 착하다, 가족을 생각한다고요. 김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왜 이런 구조를 만드셨을까요? 저를 지키려고요. 맞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착한 사람으로 살되 호구로는 살지 말라고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전 포기 안 할래요. 확실합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괜찮아요. 이번만큼은 제가 저를 지킬게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집에 있는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창밖을 보니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일까? 시댁 사람들일까?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핸드폰을 보니 협박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재산 나누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누가 보낸 건지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 그날 밤 아빠 서재로 갔어요. 아빠의 책상에 앉아서 사진을 봤죠. 아빠,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다 나눠주고 조용히 사는 게 나았을까요? 사진 속 아빠는 미소 짓고 계셨어요. 그때 USB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 변호사가 줬던 그 USB. 아직 다 확인하지 않았었죠. 파일을 열었어요. 마지막 폴더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마지막 메시지. 클릭했어요. 동영상 파일이었죠. 화면에 아빠가 나타났어요.
서재에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아마 돌아가시기 몇 달 전쯤 찍으신 것 같았죠. 지은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너는 많이 힘들 거야.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를 욕할 거고 친척들도 등 돌릴 거야. 혼자 외롭고 무서울 거야. 맞아요, 아빠.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지은아, 기억해라. 사람들이 너한테 착하라고 할 때 그건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라는 뜻이야. 아빠가 화면 속에서 미소 지었어요. 아빠는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해. 하지만 호구로는 살지 말아라. 내 것을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말해. 가족이니까 나눠야지, 부부니까 반반이지.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들이 너한테 뭘 해줬어?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나눠달라고만 하잖아. 아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아빠가 평생 모은 재산이야. 아빠가 누구한테 줄지 정하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아빠는 너한테 주고 싶었어. 오직 너한테만. 왜요, 아빠? 너는 아빠를 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아빠가 아프면 걱정해주고 힘들면 함께 울어주고 너한테는 아빠가 그냥 아빠였잖아. 화면 속 아빠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런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지은아. 다른 사람들은 다 아빠를 ATM으로 봤어. 준호도 시댁도 심지어 친척들까지.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아빠는 널 믿어.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낼 거라고. 영상이 끝나려는 순간 아빠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랑한다, 내 딸. 돈으로 사람을 벌하기 전에 내 삶을 먼저 지켜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야. 화면이 꺼졌어요. 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돈으로 사람을 벌하기 전에 내 삶을 먼저 지켜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싸우는 이유가 뭔지. 복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돈 때문도 아니었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기 위해서였죠. 전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어요. 알았어요, 아빠. 포기 안 할게요. 끝까지 싸울게요. 다음 날 아침 김철민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준비하세요. 우리 끝까지 갑니다. 좋습니다. 그럼 반격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공격할 차례였죠.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법정은 첫 번째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준호 측에서 기자들을 부른 것 같았어요. 준호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양복도 새로 맞춘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왔어요. 마치 상주처럼요.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준호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어요. 판사님, 오늘 저희는 원고가 피고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나왔어요. 준호의 대학 동기였죠. 증인은 원고를 얼마나 알고 지냈습니까? 15년 정도 됐습니다. 원고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장인어른 사업도 많이 도왔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계약서 검토도 해주고 거래처 미팅에도 동행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많이 믿고 의지하셨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준호는 아빠 회사에 몇 번 놀러 왔을 뿐이었죠. 일을 도운 적은 없었어요. 김철민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원고와 고인의 업무 미팅에 직접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도왔다는 내용을 어떻게 아십니까?
원고한테 들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전해 들은 것이군요. 객관적 증거는 없다는 말씀이죠? 증인이 말문이 막혔어요. 두 번째 증인은 시어머니였어요. 저희 아들은 정말 효자입니다. 장인어른께서 편찮으실 때도 밤새 간호했고 회사 일도 열심히 도왔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기 같았지만 법정에서는 진실처럼 들렸죠. 며느리는 집안일만 했지만 우리 아들은 실질적으로 장인어른 사업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푼도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김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증인께서는 고인과 얼마나 자주 만나셨습니까? 명절 때마다 뵀죠. 명절 외에는요? 가끔 생신 때도 뵙고 구체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셨습니까? 시어머니가 머뭇거렸어요. 5번? 아니 10번 정도? 거짓말 마십시오. 고인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증인과의 통화 횟수는 총 8번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장인어른 사업을 도왔다는 걸 아십니까? 직접 보셨습니까? 그건 아들한테 들었죠. 역시 전해 들은 것이군요. 세 번째로 준호가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장인어른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촉촉해 보였죠. 장인어른께서 편찮으실 때 제가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밤에도 간호했고 회사 일도 제가 많이 대신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준호 측 변호사가 물었어요. 계약서 검토, 거래처 미팅, 부동산 투자 자문. 제가 온라인 사업 경험이 있어서 디지털 전환도 도왔습니다. 거짓말 천지였어요. 준호는 아빠가 아프실 때 병문안도 제대로 안 왔었죠.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자마자 피고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재산을 숨기고 저를 내쫓았어요. 준호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저는 그저 제가 기여한 만큼만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1,000억을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목만 달라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동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남자 불쌍하네. 아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전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죠. 판사가 김 변호사를 보았어요.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판사님. 김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증인께서는 장인어른 병원에 자주 가셨다고 했죠? 네, 자주 갔습니다. 병원 이름이 어디였습니까? 그건 삼성서울병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틀렸습니다. 고인께서는 서울대병원에 다니셨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 제가 착각을. 계약서 검토를 도와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계약서였습니까?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이었습니까?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고인의 마지막 3년간 부동산 계약서 목록입니다. 총 12건이 있습니다. 이 중 증인이 관여한 계약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직접 서명한 건 없지만 조언은 많이 했습니다. 조언의 증거가 있습니까? 이메일이나 문자, 녹음 등. 준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럼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장례식 날 피고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감정적이었을 때라. 법정은 사실만 묻습니다.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왜 하필 장례식 날이었습니까? 그건 증인께서는 피고가 상속받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닙니까? 준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녹음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너 이제 백도 없잖아.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뭐 할 수 있어?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이게 사랑입니까? 기여입니까? 아니면 계산입니까?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김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제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고인께서 작성하신 신탁 계약서의 특약 조항입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됐어요. 특약 제3조 수익자는 본 신탁 재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가지며 배우자를 포함한 제3자의 청구권을 일체 배제한다. 특약 제5조 배우자의 강압, 사기, 배신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배우자는 본 신탁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특약 제7조 본 조항은 위탁자 고인의 명시적 의사로서 민법상 부부 재산 분할 규정에 우선한다. 판사가 서류를 읽고 있었어요. 이 계약서는 공증을 받았습니까? 네, 판사님. 3년 전에 공증받았으며 2명의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냈어요. 그리고 고인께서 남기신 영상 유언도 있습니다. 화면에 아빠가 나타났어요. 공증인 앞에서 찍은 영상이었죠. 나 김영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 모든 재산은 딸 김지은에게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딸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사위와 그 가족들은 나를 돈으로 받습니다. 그들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협박이나 강요가 아닌 나의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방청객들도 조용해졌죠.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원고 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반면 피고 측이 제출한 신탁계약서와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 김지은 씨는 해당 재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판사님,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도 3년을 그 집에서 살았고 노력했습니다. 원고 정숙하십시오. 판결은 종료되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경비원들이 준호를 제지했어요. 시어머니는 방청석에서 오열했죠. 법정을 나오는데 준호가 뒤쫓아왔어요. 이지은, 너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전걸음을 멈췄어요. 내가 뭘 했는데? 아버님 돈으로 호강한 게 다잖아. 천천히 돌아봤어요. 제가 뭘 했냐고요? 그래, 뭘 했어? 말해봐. 당신이 사업 망쳤을 때 제 돈으로 갚아줬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냈고 시댁 친척 결혼식 축의금도 제가 챙겼죠. 그건 당신 친구들 술값도 제가 몇 번이나 대신 냈는지 알아요? 당신이 빌린 차, 제 신용카드로 할부 끄는 것도 기억나세요? 준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게 중요하죠. 나도 널 사랑했어. 거짓말. 당신은 아빠 돈을 사랑했어요. 저는 그냥 거기 딸린 보너스였을 뿐이고.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당신과 당신 가족,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삭제하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준호가 소리쳤죠. 후회할 거야. 너 혼자 어떻게 살 건데.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김철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미팅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완전히 승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준호한테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사기죄나 명예훼손으로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원하시면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 잠시 생각했어요. 그들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었어요.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아빠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돈으로 사람을 벌하기 전에 내 삶을 먼저 지켜라. 안 할래요. 정말입니까? 네. 법적으로 정리된 것만으로 충분해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대신 한 가지만 하고 싶어요. 무엇입니까? 준호가 빌려간 돈 정확히 계산해서 청구해 주세요. 제 개인 돈으로 준 건 다 받을 거예요. 그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죠. 일주일 후 준호한테 내용 증명이 갔어요. 총 3억 원의 채무 변제 청구였죠. 준호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부부였는데 이걸 다 갚으라고? 부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혼 서류 던지면서요. 그럼 빌린 돈은 갚아야죠. 3억은 너무 많아. 나한테 그런 돈 없어. 그럼 갚을 때까지 독촉받으세요. 이자도 붙을 거예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새로운 계획을 시작했어요. 강남 빌딩 5채. 이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죠. 아빠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아빠는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으니까요. 첫 번째 건물, 테헤란로 오피스 빌딩. 세입자들을 만났어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스타트업 대표들. 임대료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매출이 어려운 회사는 개별 상담하세요. 유예 기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전 건물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임대료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내세요. 좋은 사업 하시는 것 같던데요. 두 번째, 세 번째 건물. 역삼동 상가 건물들. 여기는 작은 가게들이 많았어요. 음식점, 카페, 세탁소, 문구점. 상가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부분은 줄이겠습니다. 정말요? 전 건물주는 관리비를 계속 올렸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잘 되셔야 저도 좋으니까요. 한 음식점 사장님이 말했어요. 요즘 건물주들은 다 갑질하는데 사장님은 다르시네요. 전 갑질 당해본 사람이라서요. 안 하고 싶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건물. 신사동 주상복합. 여기는 주거 공간과 상가가 섞여 있었어요. 이곳의 일부를 특별하게 쓰기로 했어요. 3층 전체를 청년 창업 지원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저렴한 가격에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멘토링도 제공하기로 했죠. 그리고 2층 일부는 싱글맘들을 위한 원룸으로 개조했어요.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고 보증금도 낮췄죠. 정말 이 가격에 주신다고요? 한 싱글맘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조건이 있어요. 여기 사시면서 자립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 생기시면 다른 사람도 도와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건물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세입자들이 웃었고 골목이 밝아졌죠. 한 기자가 취재 요청을 해왔어요. 강남 건물주의 파격 행보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죠. 전 거절했어요. 기사는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좋은 일은 알려야죠. 좋은 일은 조용히 하는 게 더 좋아요. 결국 기사는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문은 퍼졌죠. 세입자들 사이에서, 동네에서,
천천히요. 그 건물 주인 정말 착하대. 임대료도 안 올리고 어려우면 기다려준대.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야. 전 그런 소문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시작했어요. 김영수 장학재단. 아빠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어요. 가난하지만 성실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첫 장학생 선발날 10명의 학생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장학금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거든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요. 멋있어요. 멋있는 건 아버지예요. 전 그냥 아버지가 하시던 걸 이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빠 서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빌딩들 5개가 제 거예요.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호구가 아니라는 것.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빠의 가르침대로 돈을 무기가 아니라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 아빠는 미소 짓고 계셨어요.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혼자 중얼거리고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 더 이상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김지은 저 자신으로 사는 인생이요. 1년이 지났어요. 봄이 왔고 또 여름이 지나갔고 가을이 왔어요.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제 인생도 조용히 변해갔죠. 오늘은 아빠 기일이에요. 테헤란로 빌딩 앞에 잠시 멈춰 섰어요.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봤죠. 1년 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어요. 이 건물 로비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어요. 김영수 빌딩. 아빠 이름이에요. 나머지 4건물에도 다 아빠 이름을 붙였죠. 아빠, 1년 됐어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이렇게 큰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매일 밤 고민했죠. 바람이 불었어요. 봄바람이 따뜻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빠가 믿어주신 것처럼요. 장학재단은 벌써 100명의 학생을 도왔어요. 청년 창업 지원 공간에서는 3개의 회사가 성공적으로 투자를 받았죠. 싱글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이제 다른 건물주들도 벤치마킹 한다고 해요. 준호는 어떻게 됐냐고요? 가끔 소식이 들려와요. 3억 원 채무를 갚느라 허덕인다고 하더군요. 시댁과도 사이가 안 좋아졌대요. 돈 문제로요. 결국 그들도 서로를 돈으로만 봤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더 이상 저를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해졌죠. 진실이 알려졌으니까요. 친척들도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니까요. 가끔 김철민 변호사님이 연락해요. 밥 먹자고, 차 마시자고. 아빠의 오랜 친구이자 이제는 제 친구가 되셨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바쁘지만 행복해요. 아버님께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럴까요? 확신합니다. 어제는 첫 번째 장학생이 찾아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며 인사하러 왔죠. 이사님, 감사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잘 됐네요. 이제 약속 지킬 차례죠? 네. 저도 나중에 여유 생기면 장학금 낼 거예요. 다른 학생들 도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빠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녁에 혼자 집에 앉아 있어요. 예전처럼 외롭지 않아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거든요.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반짝여요. 저 중 5개가 제 건물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 제 선택으로, 제 의지로, 제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 아빠 사진을 봤어요. 아빠, 이제 제가 지킬게요. 저를 믿어준 것처럼 저도 저를 믿어볼게요. 사진 속 아빠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시작하신 것, 제가 이어갈게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 한 잔을 마셨어요. 조용한 밤이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건물 관리도 해야 하고, 재단 일도 봐야 하고, 세입자 미팅도 있어요. 바쁘지만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호구가 되지 마세요. 계산이 아닌 진심을 선택한 사람이 결국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때로는 스스로에게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